네, 안녕하세요. 예, 36분 이제 6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광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은 죄송합니다. 약간 자, 사이퍼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토요일날 못한 이제 경제 중심으로 방송으로 할까 합니다. 네, 아, 530회 옥스월타임즈 쇼 이널리 아스퍼거인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비트코인 3전 현기차 쌍용차 투웨이스 부동산 절세 기술 시대정신 제로금리론 로봇 청소기 대구 키다리 아저씨 뭐 이런 제목입니다. 어, 네. 그, 자, 오늘 이제 방송 분량이 많아서, 하여튼 간에,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국내 정치 얘기 부분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아스퍼거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78% 자유유지론, 22% 승용론, 시대정신 제로금리론, 대구 키다리 아저씨, 김연아, 성렬형,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 유영아, 김은혜 경기도지사, 김호수 검찰총장, 배수진, 만나이, 인수위가 만나이로 통일한다. 나이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 기술, 노부청소기, 남정인, 팔도역은 1970. 자, 우선 10년간 10억을 기부였는데 남몰래 기부하다가 공개했네요. 어떤 간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자수성가한 분이시네요. 좋은 일이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연아 그녀의 이름을 앞으로 수없이 많이 부르게 될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여기서 인드라가 뭐 특별히 할 말 뭐 드리고 너무 뭐 김연아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딱히 드릴 말은 없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김연아가 실수 동작 없이 너무 쉽게 하니까 저게 원래 쉬운 기술이었나 생각이 되죠. 그처럼 손흥민의 어떤 워샷 워키 슛이 너무 쉽게 들어가니까 너무 별 어려운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뛰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슛이 약간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고 그 오차 없이 저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전성기고 폼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고요. 케인도 마찬가지죠. 케인도 저렇게 1초 만에 딱 손흥민 위치 보고 헤더슛을 패스를 날리는 거 이런 게 폼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아, 손흥민 같은 천재들이란 것은 이렇게 키운다고 또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와 유사한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죠. 과연 한국에 제2의 김연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어렵지 않습니까? 제2의 손흥민, 그러니까 그 손흥민도 교육이 아무리 손정웅이 뛰어난 교육을 했지만 그 덕을 무척 봤죠. 그러나 손흥민 형이 있잖아요. 똑같이 가르쳤는데 형은 못했거든요. 안 됐잖아요. 자질이 일단 뛰어난 거죠. 손흥민이 자질이 뛰어난 거고 김연아도 자질이 뛰어난 거다. 거기에 노력을 하는데 훌륭한 손정웅이나 이런 사람의 손정웅 같은 개인 지도까지 결합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 뛰어난 천재적 재능이 묻히지 않고 운도 좋았고 이런 삼박자가 딱딱 맞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드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누구나 그 시대에는 누구나 박정희 대통령 되면 박정희처럼 할 수 있다고 지금 반쪽 미당 파시스트들이 강조하잖아요. 아닙니다.
못해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운도 있었고, 예, 자질도 있었고, 예, 또 본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삼박자가 없으면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한반도 5000년사 최고의 인권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다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예, 운빨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성혜령도 운빨이 있었고. 이런 지도자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손흥민, 김연아처럼 이렇게 천재적인 분들은 예,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재죠. 이런 것들 무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세출의 천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쉽게 하니까 다들 쉬운 줄 아는 거야. 만만하게 보니까 다들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집트 한국 해병대 사위 장군 아버지. 어저께 또 인드라가 터키 얘기했으니까 또 이집트 얘기하죠. 다음엔 인도네시아 얘기하나? 자, 어쨌든 78% 의지론가 22% 숙명론이다. 우리가 이제 반독점 자유정신으로 자유의지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선진국에 이제 접근했으니까 22%는 좀 더 천천히 가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저는 게으른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2%를 끼얹는 또 다른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또 마치 그게 슬로우스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78%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한국의 어떤 독특한 자본주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이 재벌 구조인데, 이 재벌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재벌 구조가 없어져야 된다, 이건 엄청난 망상이죠. 반미 파시스트나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처가 재벌을 지배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죠? 벤처가 재벌이 되는 거죠. 미국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애플이 다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벤처나 중소기업의 어떤 위상은 22%다. 22%의 중소기업과 벤처 어떤 노력 없이 78%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도 벤처가 게으르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어떤 이런 78대 22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빨리죠. 이에 대해서 이제 빨리빨리의 유래는 무엇인가, 또 빨리빨리의 유래를 인드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MSG를 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다른 빨리빨리 민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간단하게 이 빨리빨리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인드라가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오전에 이제 여기 저 댓글을 봐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한번 무슨 댓글이 달았나 보니까 1시간 전에 전 지하철에서 봤는데, 일단은 보통 이런 설명이에요. 기존의 설명. 이거 질문한 분이 이제 우리 시대정신님이니까 시대정신 책 쓰기를 위해서 인드라가 설명하면, 자, 빨리빨리가 뭐냐 라는 어떤 개념 정리를 먼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존의 빨리빨리에 대한 설명은 이러저러하다고 이제 인드라가 얘기합니다. 기존의 음모론이나 그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죠. 뭐냐면 빨리빨리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한국이 농업국가였고,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업이 손이 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번기 때 이렇게 맞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몸에 배었다, 이러한 주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근대화 이후의 얘기다. 뭐 예를 들면은 서양인 20세기부터 시계라는 게 정확하게 발생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 시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초까지 따지는 것은 20세기 이후의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서양도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뭐 이런 거 없이 대충 정오에 만나자, 점심때 보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송도 이제 근대화돼서 시계에 철도 때문에 그런 거죠. 철도가 딱 시간에 딱 맞춰야 되니까, 그런 어떤 철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도 정확해진, 분초까지 따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본인이 느리다, 한국인이 느리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았던 것도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바미 파시스트의 주장은 북한에서 먼저 소련 흉내내 가지고 속도전, 그 소련이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스타노프 그런 그 좌이파쇼 속도전 운동, 천리마,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뭐 이런 게 기존의 음모론이나 이론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인드라는 이에 대해서 그러면 국제유태자본론, 인드라의 관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빨리빨리라는 문화는 근대화 관점에서는 무슨 소리야, 한국인이 느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근대화의 관점이고, 근대화가 되기 않은 서양과 동양의 입장, 그러니까 서양도 근대화 되기 전, 동아시아도 일본 같은 나라가 근대화 되기 전에, 근대화라는 어떤 그런 시기 이전에 동서양에서 한국인이 빨랐다 라는 거죠. 그런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이나 고려 시대 때 빨랐느냐? 습성이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 게 조선왕조 실록인가 세종 때인가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얘들아, 구체적인 것을 인용을 지금 뭐 찾아야 돼, 검색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간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데 찾아보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한국인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빨리빨리를 하게 됐을까? 그랬을 때 첫 번째, 인드라가 얘기하는 그 농업, 벼농사와 관련돼서, 그러면 한국만 벼농사 짓나? 그렇진 않죠. 근데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게 또 이제 전제 조건이겠죠. 그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안 하나? 거기는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일본만 해도 교토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산모작이 가능해요. 한국보다 훨씬 남쪽이어가지고, 그럼 일본인들도 덜 빨리빨리 할 가능성이 있겠죠. 산모작이 가능하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산모작이니까 더 바쁠 수도 있고. 어쨌든 기후를 인드라가 얘기했죠. 근대화 이전에는 기후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만큼 계절마다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자동차도 그런 거죠. 한국에서 자동차 테스트를 하면 이것은 뭐 모스크바에서도 통하고, 칠레 남미에서 통하는 차다, 한국 차가.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더운 지방에서만, 주로 추운 지방에서만 자동차가 달리는 데 비해서 한국은 춥거나 더운 모든 데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거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전부냐? 그러면 일본도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중국도 그렇고 왜 한국만 유독 이러느냐?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온도음은 38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쭉 돌면은 이게 수메르 지역, 무슨 이란 지역, 뭐 저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지역에선 그런 게 안 나타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는 뭐 이렇게 딱히 인드라도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런 점은 우리는 인드라가 하나의 그 관점을 제시한다면 위생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는 인드라 생각하기에
위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그 근대화가 막 시작됐던 시기에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 똥밭이라고 하잖아요. 위생관념이 없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예, 귀부인들의 치마에는 다 똥이 묻어 다녔고, 예, 그냥 서서 쌌다고요. 다 오줌을. 예, 똥도 싸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예, 길거리는 똥밭이었고 아무데나 우산을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귀부인들이 위에서 똥물을 탁 끼얹으니까 2층에서 길거리에 내다버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특히 페스트가 이렇게 유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일본이야 섬나라니까 아니라고 치도 조선도 몽골의 침략을 받고 막 그랬던 나라인데 뭐 딱히 페스트가 유행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예. 고려 조선에서 페스트 뭐 이런 질병이 창궐하고 그러한 사례는 딱히 없어요. 놀랍게도. 예? 오히려 스페인 독감이다 그래가지고 일제 침략 이후에 근대화 된 다음에 무슨 유행병이 많이 생겼지 뭐 천연두 외에는 딱히 한반도에 그렇게 유행병이 창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놀랍게도. 이건 뭐냐? 위생, 상대적으로 근대화 이전에는 동아시아가 위생이 깨끗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상대적으로. 물론 근대에 비해서는 더러웠죠. 근데 근대화 이전에 동서양에선 저쪽은 화장실도 없었다 이거야. 그냥 똥 쌌다 이거야. 길거리에 오물이. 근데 아무리 위생관념이 붙였지 조선일지라도 도성 길거리에 똥이 굴러다니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화장실이 있었다고 반해. 아무리 시골 촌구석이라도 다 화장실이 있었다고요. 그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위생.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저쪽은 위생관념이 없으니까 출생을 많이 하면 뭐해? 다 일찍 죽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려. 전쟁이든 뭐 저기든 질병이든 페스트다. 다 죽어버려. 인구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서양은. 그래서 서유럽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은 인구가 많았어요. 그쵸? 중국도 인구가 점점 늘어난 거죠. 이게 위생관념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위생관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죽었다 이거죠. 덜 죽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금도 많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투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쵸? 한정된 자원에 투쟁을 해야 되니까. 한정된 자원에 식구는 많고 부지런 떨지 않으면 살아날 국리가 없어요. 그쵸? 입은 많은데 자원은 한정돼 있고 땅은 한정돼 있고 방법이 없잖아요. 부지런 떨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 그러면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중국은 이런 면에서 공통점인데 세 국이 3국이 동아시아의 3개국이 공통점인데 한국인이 유독 빨리빨리가 된 것은 어떤 이유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도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눈 보기가 힘들죠. 겨울에도 따뜻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인드라 볼 때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 남단 쪽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느긋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을 것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그쵸? 느긋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쪽 사람들은 어때요? 춥다고요. 준비하지만 일찍 겨울이 찾아와. 부지런히 준비하지 않으면 개미처럼 겨울에 굶어 죽어요. 보릿고개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것은 일본에서도 통하는 거죠. 일본도 이 관동 지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춥거든요. 그쪽은 관동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한국과 비슷한. 근데 이 관서 지역으로 오면, 교토 이하로 푸시 지역으로 오면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느긋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쪽 하북 지역, 산동, 여기 하북 지역을 경계로 해가지고 위쪽이야 한국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남쪽은 딱 좋다죠. 강남 지역은, 장강 이남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 동아시아에서 국가별로 따지지 않고 그렇게 딱 한다면은 인드라가 볼 때는 한국인의 기질의 어떤 그러한 성향은 동북아시아, 동아시아라는 개념보다 동북아시아라는 개념. 동북아시아에서 이것은 만주와 한반도의 어떤 현재 북한 지역, 그다음에 일본의 관동 지역, 이런 어떤 기질들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한반도에서 7대3, 북반계가 7, 남반계가 3 이렇잖아요. 한국의 어떤 융합 그 구조가 7대3. 그래서 이 북반계 기질, 이것이 한반도에 정착되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오랜 어떤 한국인이 한반도 정체성을 가지고 한반도에 정착한 시기를 인드라는 5천년 전, 대략 5천년 전, 그러니까 이제 7천년 전이죠. 7천년 전. 대략 한반도에 7천년 전으로 어떤 그 인종적으로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민족으로서 이렇게 정체성이 확립이 된 시기가 통일신라, 통일신라에서 고려초, 이게 한민족의 형성 시기라고 이들아 강조하지 않습니까? 국제유태자본 관점에서 그 한민족은 요 시기 기원전 5천년에서 통일신라 시기인 7세기부터 10세기 초, 요 때까지 요 시기에 빨리빨리가 정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난하게 한국이라는 데서 더 나타난 거지, 인드라가 볼 때는 일본의 관동 지역도 약간 빨리빨리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도 만주 지역 사람들이 다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있나? 그건 모르는 거죠. 적어도 이 전세계 위도 38도선을 둘러봤을 때 이런 위생관념, 그 다음에 벼농사, 농사를 짓는다,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런 것들의 조건들을 갖춘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라는 거. 다른 지역은 뭐 밀림이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고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지정학적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이렇게 한국인처럼 빨리빨리를 이렇게 딱 된 어떤 그러한 데는 한국밖에 없지 않나, 다른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간관념에 투철하거든요. 이 근대 이후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근대 이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 이후에는 시간관념이 중시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시간관념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근대화 이후에는 최고의 빨리빨리 민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리시고요. 그건 뭐 동남아 친구들이 당연한 거죠. 아니 그냥 앉아 있으면 다 알아서 그냥 바나나 떨어지고 그러는데, 야자 열매 떨어지고 먹는데, 뭐 추워지지 않는데, 약간 그늘에 가서, 더우면 그늘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아스퍼거인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스퍼거인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 아스퍼거인들은 이제 대부분 공익가거나 군대 면제죠. 예, 인드라는 군대 같지만, 예, 그래서 아스퍼거인, 예, 이렇게 군대 간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떠한, 예, 열등감은 가지면 안 되죠. 예? 아스퍼거인이 군대 안 갔다 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군대 안 간 분들이 대통령 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예, 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군대에 미안한 마음을 감옥 가면 이거는 군대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군대 간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본다. 그래서 감옥 가는 바람에 군대 안 간 애들은, 예, 얘네들은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가쿠터님 어서 오세요. 테네님 어서 오세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금리, 요건 이제 블로그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설명 다 글 보면 되죠. 뭐 시대의지님이 정치를 잘 모르시고, 공화당 정부가 늘 점진적 양적 완화 기조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늘 양적 기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준이 주도하는 것인데 정부 주도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인드라가 볼 때 이르면 2024년부터 다시금 양적 완화 시대로 갈 수 있다.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 양적 완화 제로금리 시대에 먼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온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은 거기다가 그거는 미국만의 특별한 사정이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 유럽, 한국 같은 나라들은 경기 침체 탓에 미국보다 더 빨리 제로금리로 간다. 인드라가 볼 때요, 저 제로금리, 그 시대정신님의 제로금리론, 이거 책 한 권짜리야. 그래서 인드라인가, 제로금리란 게 뭐냐? 초등학생 관점에서 이 시대정신님의 책을 읽는 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여기고 글을 쓰셔야 돼. 에세이, 경제 에세이든 철학 에세이든,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제로금리가 뭐냐? 뭐 그 전에 마이너스 금리죠. 제로금리도 있고 마이너스 금리도 있고, 뭐 사실 같은 개념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럼 제로금리가 있고 마이너스 금리가 뭐냐? 그럴 때 딱 그런 걸 설명해 줘야죠. 이거를 뭐 사전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설명이 잘된 백과사전 거서 인용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더 잘할 설명을 잘할 자신 있으면 본인이 설명을 해서 딱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딱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제로금리란 이거다, 뭐 마이너스 금리란 이거다, 그렇게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각국의 현재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일본의 예, 뭐 독일의 예, 유럽의 예, 또 무슨 미국의 예,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한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제로금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나, 또 이런 것들을 딱 한번 딱 현황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제로금리에 대해서 기존의 학계, 이 연준이나 학계나 뭐 이런 어떤 학계는 어떻게 이론이나 음모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론적인 면, 또 음모론적인 면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 길게 아까 빨리빨리 설명하듯이 일부러 그렇게 예시한 건데, 마지막으로 시대정신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뭐 인드라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음모론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시대정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딱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책 한 권 분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뭐 제로금리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제조업 수익률과 IT 수익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사례들, 데이터들을 딱 또 에세이지만 소개해야 되죠. 그게 이런 것이 자기의 문장 하나에도 근거가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하나 달아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A4 용지에 블로그 거기서 한두 장짜리로 딱 설명하려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시대정신님이 장기인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려준다면 책 한 권 분량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창용, 홀베커. 일단은 이창용이 마음에 드네요. 이 키가 큰 게 의미가 있어요. 예.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사진 찍을 때도 보이커 형이 또 키가 크거든. 또 창용 형이 딱 어깨 같이 딱 어깨 동무하고 딱 사진 찍으면 아무리 연준이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지만 과거에는 저 뭐죠 국제결제은행이 그런 위치고 형식상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실제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은 연준이잖아요. 그래서 연준 뭐 예를 파월 의장하고 창룡이 만났을 때 키가 딱 맞먹으니까 딱 어깨 동무 딱 하면 폼 나잖아. 근데 어깨 동무가 안 돼가지고 키가 160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키가 큰 게 마음에 드네요. 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투자 시대에 정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뭐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드라가 강조할게요. 자, 교환 경제, 상상 가치론, 인드라의 상상 가치론, 교환 경제 아직 교환되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다. 이건 인류의 축복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류의 축복이다. 신이 주신 신이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다 강조했죠. 이 그 시장 경제, 수메르 경제가 만들어낸 시장 경제 이대로 시장 경제의 적자는 자본주의죠. 이랬을 때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죠? 기업이죠, 기업. 상인. 시장 경제에서는 상인.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죠. 이 상인과 기업이 장사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높으면 안 돼요. 이자율이 높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메르 이래로 인류의 5000년 사업사에서 보면 이자율이 높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금리, 고율의 어떤 고리대금, 보통 이 고리대금을 얘기하는 것은 생계, 이 대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수메르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수메르 시대 때부터 대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 대출, 또 하나는 개인의 생계 대출. 이 개인의 생계 대출은 이게 고리대금이 돼요. 왜냐하면은 신용이 너무 불투명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신용은 이것은 갚질 못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장 이것은 돈을 빌리려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까먹으려고 당장에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빚을 갚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테네님 잘 아시지가 이자율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용이 없는 거죠. 반면에 사업은 어때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당수가 실패하지만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인에게 빌려주는 돈은 그만큼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요. 뭐 어떤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통계에 따르면 1914년 이전에 이자율이 2% 이상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통계 이래로죠. 통계 이래로. 그 전에 이자율이 더 높을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영국에서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1914년까지 이자율이 2%를 초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수메르 시대 때부터다. 수메르 시대부터 대출은 명백하게 사업 대출이 있고 개인 대출이 있다. 이 사업 대출의 이자율이 높으면 결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수는 있죠. 그쵸? 이자율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한적이죠. 예. 그래서 저는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파월이 이런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뭐 태도를 바꿨네 마네 뭐 이렇게 막 얘기 나오는데, 인드라의 확고한 관점은 뭐냐면 일시적이게 맞습니다. 지금 일시적이게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는데 인드라는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언급을 자체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인드라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일시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드라가 계속 30년물 국채, 미국 국채, 그 다음에 뭐 2년, 3년, 3개월 전부 다 강조했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금리는 계속 역사적 최저점으로 가고 있어요. 인드라가 볼 때는 정상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의 종말이다 라는 거죠. 인드라가 특별히 1914년에 이자율을 2%로 언급한 이유가 뭐죠? 본격적인 산업화는 말하자면 20세기서부터 들어선 거예요. 포드의 자동차 이런 것처럼 전 세계의 철도가 막 깔렸잖아. 심지어 한국에서도 철도가 깔렸어요. 20세기서부터. 19세기에는 유럽과 일본에서만 철도가 깔렸는데 20세기 들어서는 다 깔렸다고. 시베리아 철도 이런 것처럼. 그때서부터 그 이자율이 좀 올랐죠. 그랬던 시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양자 산업시대로 가기는 막바지에 이르러서 가면서 점점점 그 이자율이 낮아진다. 이것은 뭐냐면 제조업이 점점점 농업처럼 뒷방 늙은이가 되어 간다는 얘기죠. 제조업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자, 인드라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흔히 제조업 얘기하기보다 정치적인 논리로 군산복합체,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이게 군산복합체 음모론이다. 이 뭐 예를 들면은 이 딥스 파시오 음모론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죠? 이 딥스테이트 세력은 군산복합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헛소리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IT까지 어째 쭈쩍거리는데, 지금 인드라가 파악하기로는 딥스 음모론자들이 이 IT 기업까지는 음모론이 확장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머리가 빈곤해서. 그래서 그냥 군산복합체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복합체 하니까 트럼프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이 얘기만 할게요. 현재 군산복합체 방산업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방산업체가 인기가 있는데, 자, 방산업체 전 세계 매출의 1위부터 5위까지의 매출을 다 합치면 삼성전자 매출 따라잡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방산업체 1위부터 5위까지의 매출 다 합쳐도 제가 알고 있기는 삼성전자 매출을 못 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드라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제조업. 거기다가 제조업하면 또 자동차 아니에요. 이 자동차에서 엔진 빠져가지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IT 산업이 됐어. IT 업체야. 전기차 만들면 전기차가 무슨 제조업이야. 이제 IT지. 안 그래요? 네. 엔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이퍼님, 일시적인 것이 몇 년인지 말을 안 해주는 파월. 그렇습니다. 헤르메트커님, 자,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금리는 추세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왜 올려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왜 올립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요인을 빼면 잠재 인플레이션입니다. 잠재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것은 뭐죠? 예, 성장률이죠. 예? 잠재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그것은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을 결정해요, 나름대로. 근데 한국은 인구 절벽이라서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예? 중국, 일본, 한국, 유럽, 미국의 현상이에요. 선진국들은,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지만 대다수 선진국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특히 심각하죠. 세계 최악의 인구 극강 국가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가 없죠. 인도 같은 나라야, 베트남 같은 나라야 계속 인구가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뭐 이자율이 10% 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10% 넘을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으니까, 두 자리니까. 한국도 과거에 두 자리였으니까. 그 경제 성장률 생각하면은 결코 한국의 금리는 지금처럼 높을 수가 없어요. 결코 높아서도 안 되고. 자, 유럽이나 일본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죠. 영국이나 일본이나 경제 성장, 인구 면에서 물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자금을 쏟아 부은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은 시대정신이나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는 이번에 바이든의 이번에 부양한 이것을 보더라도 양자산업시대를 준비하는 투자였던 거죠. 그런 면을 고려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드라 볼 때 2-3년만 참고 2-3년 길어야 2년 되고 대선, 미국 대선이 이제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요 해에 다시 양적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뭐죠? 구기본은 인플레이션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일단 3P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죠. 그러면은 노동자 임금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가 오르면 노동자 임금이 오르죠. 그러면은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못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기계화가 아닌 전자장비화, IT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대신에 어떻게 되죠? 로봇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로봇이 더 비싸. 그러니까 못하니까 마치 그 재생에너지, 태양열 에너지처럼 자꾸 이쪽에는 혜택을 주고 구입원 정책이 자꾸 그런 차원에서 대신에 무슨 막 그 화석연료에는 세금을 때리듯이 임금을 계속 올리는 거야. 쓰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기본은 현재 전 세계 임금을 막 올려주는 게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해서 전 세계 기업들에게 사람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인 공장으로 가라. 너 혼자 해라. 장사하려거든 너 혼자 하고 기업하려거든 무인 공장 만들고 무인 판매해라. 이 얘기예요. 기계 도입해라. 전자장비 도입해라. 이거에 위해서 인플레이션 원하고 있다. 이거 로봇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양자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투자가 몰리니까. 인플레이션은 원해요. 구기본은.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어. 인플레이션을 올리는데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 달성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기 위해서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은 출구 전략이다. 연준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구 전략이 언제까지 되냐? 2024년에 미국 민주당이 이기잖아요. 저는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하면 안 되죠. 바꿔야죠. 그래서 구기본이 미국 민주당의
이렇게 미션을 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서는 국힘당 대통령이 나온다. 성렬형에 이어서 차차기도 국힘당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금리 투자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은 과장 광고고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양자산업혁명 시대가 전개되면 인드라가 강조했던 후기 신자,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강조하는 후기 신자유주의론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산업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 어떤 고금리 이런 국면들이 많이 사라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양자산업 시대가 되면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지금 기존의 제조업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시대가 비로소 한국에선 최저임금제 헌법으로 개정해서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수급제를 도입해야 돼요. 지금은 기본수급제 도입하면 안 돼요. 최저임금제와 기본수급제를 같이 가면 망합니다. 그리고 양자산업 시대가 본격화돼야지 이 기본수급제가 본격 도입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본수급제에 도입되면 안 돼요. 실험적으로 이렇게 핀란드 같은 인구가 없는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부의 어떤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인구 5천만 명 이상에서 기본수급제하면 망해요. 양자산업, 그러니까 인드라는 기본수급제 지지하는 편이죠. 기본수급제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인류가 잉여가 되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양자산업 시대가 되면 여러분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일자리가 없어져.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수급제가 필연이 돼요. 그랬을 때 이 기본수급제 필연이 되는 이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양자산업 시대가 돼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돈 주려면 어마무시한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수익금이 나오려면 양자산업 시대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 수익금으로 기본소득세 주는 거고 최저임금제는 사라집니다. 필요가 없어요. 최저임금제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최저임금제가 필요해.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기본소득세는 이게 이해가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없어져야 돼요. 헌법 개정에서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전에는 최저임금제와 기본소득세가 같이 가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걸 분명히 늘 강조했고요. 그런 시대가 오면 이자율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달러가 휴지가 안 된다고 강조하잖아. 다른 음모론들은 다 뭐 휴지된다 이렇게 많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휴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인드라는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절대 달러는 휴지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안도 전 세계 최초로 제시했죠. 영구 채권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라고 했고, 그게 후기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강조했지 않습니까? 50년 채권, 100년 채권, 한국도 50년 채권 나왔어요. 국채, 50년 국채, 100년 국채, 500년 국채, 1000년 국채도 나올 수 있나요? 그런 게 나와. 영구 채권이. 삼성전자도 회사채 내는데 100년짜리 회사채를 내는 거야. 이런 것은 아무나 연구체를 내놓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어떤 향후 100년 수익이 보장되는 글로벌 기업들만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한테 은행이 돈 대주는데, 예를 들면 인드라가 강조했죠. 진짜 부자들은 수익을 원하지 않는다. 원금 보존을 원한다. 진짜 부자들은. 슈퍼리치들은 수익을 원하지 않아요. 원금 보존을 원할 뿐입니다. 그랬을 때 원금 보존이 되는 나라, 달러, 미국 국채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 그 다음이 뭡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그죠? 회사채죠.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이자 받을 생각이 없다. 보관료 줄까? 그 사람, 예? 슈퍼리치는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스위스 비밀 금고처럼 보관료 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예. 땅에 파묻을 수는 없으니까. 예, 보관료 줄까? 이렇게 될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통화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디지털 통화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후기 신자 이론, 인드라의 채권론, 채권 기반의 어떤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제통님 어서오세요. 달러 인덱스 100을 넘어버렸어요. 보기 드문데 이제부터 인드라가 여태까지 99.5 99, 그러니까 70 95.5에서 99.5 그 다음에 기준이 97.5잖아요. 97.5 이 세는 정상적인 구간이다. 95.5 이하는 약달러고 99.5를 초과하고 100을 넘으면 강달러다 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지금은 강달러잖아요. 이 시기가 인드라는 한 2년간 간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내년까지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내내 강달러 시대가 될 거고요. 내년까지도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강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강달러 시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 러시아 루블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 루블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 또한 많은 시사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이퍼님, 물가 상승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실질금리는 0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실질금리가 0에 가까운 것 같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물가는 올랐는데 인드라는 저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격을 이제 올려야 되겠어요. 이제 인드라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회주의 패럼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아졌어요. 제가 이런 층들이 있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이 물가 상승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실질금리는 0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도 중요한 것은 이 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인드라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은 뭐 지금 공급 요인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은 올해 내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공급망 요인도 인드라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고려한다면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왜 안 오르나 그렇게 고민했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초창기에 막 자금 투자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사업에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전반적인 거시경제를 한 사업으로 딱 축소시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기를 살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딱 초기에 반도체 투자할 때 어떻습니까? 수익은 나지 않죠. 반도체 초기 7, 80년대에 삼성전자 막 이건희가 미친 듯이 그 투자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수익 났습니까? 계속 적자였죠. 적자 행진인데 투자는 계속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기에 있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하듯이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 수익이 나야 되겠죠. 반도체 투자한 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쫙 빠르게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안정되겠죠. 그런 시기가 인드라 볼 때 1차 양자산업 시대가 오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2025년 정도면 다시 그런 시대로 간다. 이 정도 지금 엔비디아가 투자한 거, 지금 엔비디아가 또 주가가
뭐 이렇게 보고서가 좀 낮게 나와가지고 폭락했죠. 예. 또 아마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저 뭐야 메타버스로 이름 바꾼 그 페이스북도 그렇고, 예. 인들아 볼 때는 이 메타버스든 뭐든 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 한 2025년 에서 다시 그 나타날 거라고 봐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걱정할 게 못 된다. 이건 버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도님 어서 오세요. 테니 슈퍼리치를 그냥 생각하는 거 싫으면 돈 맡기면 되죠. 네. 록펠러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돈 맡기면 된다. 아무나 안 받아줘요. 또 그런 데는 아무나 안 받아줘. 돈 맡기고 싶다 아무도 안 받아줘. 자, 그리고 이제 2S의 부동산 절세 기술, 이거는 뭐 인드라가 인드라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사서 읽는 것은 아니고요. 보내줘요. 이런 서평단 뭐 이래가지고 책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그냥 인드라 강조했죠. 이렇게 서평을 강요하면 인드라가 저런 거 잘 안 받는다. 서평 쓰기도 싫은데 이렇게 서평하라고 강권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서평 쓰든지 말든지 서평 써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하겠지만 안 해도 된다. 그냥 인용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시태그만 달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고 있죠. 2S의 부동산 절세 기술, 이거는 일단은 3분의 1만 읽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하여튼 4년 연속 세금 분야 베스트셀러라는 게 아무리 이렇게 마케팅을 하더라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4년 연속 세금 분야 베스트셀러라는 건. 그리고 전세 물량 한 달새 17% 벌써 버리고게, 이게 이제 임대차 3대 악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악법이 사라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동안 몇 년간 전세값을 못 올린 것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그런 욕망이 있을 것이고, 그쵸?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려가지고 반정비당 운전비 파시오 정권이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인이라면 상당수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왜? 운전비 파시오 정권 덕분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민이 전부 다 부동산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라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믿고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반쪽 노면 파쇼와 운전비 파쇼 말만 믿다가 망한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이혼당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각성했죠. 정부 말 믿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 시장을 신뢰하자. 적어도 대한민국 시민들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선진국이 됐어. 선지시민이 됐어. 시장을 믿어라. 정부 말에 믿지 말고 시장을 신뢰하자. 저는 강조합니다. 기존의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김대중 정부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정부 하에서는 다 부동산이 안정됐습니다. 하향 안정화됐어요. 빈부격차도 줄어들었고, 반면에 반쪽 노면 파쇼와 운전비 파쇼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부동산은 폭등하고, 빈부격차는 역대 최고로 찍었고, 그것을 빈부격차 역대 최고라는 걸 입증하는 게 뭐죠? 빈부격차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부격차 증가율, 이게 역대 최고 찍었어요. 반쪽 노면이 세운 역대급 기록을 문전비 파쇼 정권이 갈아치웠습니다. 문전비 파쇼 정권 때 빈부격차는 더 극심해졌습니다. 인드라 강조했죠. 좌의 파쇼 정권이 집권하면 빈부격차가 더 커집니다. 뭘로 말하면 이건 말 다 한 거. 여태까지 10년 내내 인드라가 국유분론으로 강조한 거예요. 부동산론. 인드라 1억 서울론, 10억 한반도론, 200억 인류론,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 맡기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전세 물량이 동나가지고 아파트값 뭐 성렬형 정부 때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일시적인데 왜 그러냐면 인드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하향 안정화 대책 공급 해주면 돼요. 서울에 지을 땅이 없다? 그냥 고도 제한 어느 정도 풀어주면 됩니다. 인드라의 10억 1억 서울론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런 비과학적인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더 안전하게 지어야죠. 대신에 저런 현대산업개발 얘네들은 그냥 취소시키는 게 낫고 개발 뭐 저런 걸 취소시키는 게 그렇게 나는 것 같든가 안전하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규제 완화가 안전을 약화시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문전비가 지가 대통령 때 뭐라고 했어요? 세월호로 대통령 덕분에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고마워요 이렇게 박명근 쓴 놈이니까 자기가 있을 대통령 때는 죄가 없는 나라가 되겠다고 써놓고서 인드라가 생각하기엔 죄가 제일 많았던 문전비 파시아 정권 시절에 죄가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광주 참사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안전이 강화되죠, 여러분. 그 잭 선생님이 잘 말했잖아. 지금 막 재건축 이런 거 안 해줬다고. 문정비 파시 정권이나 이 골룸박 박원순 이런 애들이 재건축 같은 거 안 해줬다고. 그게 상가나 아파트가 재건축 해줘야지. 기존의 건물들은 그런 대충 과거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대충 지어준 거야. 왜 새롭게 만든 아파트가 더 비싸요? 최근의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자재값이 오른 것도 있고 인건비가 오른 것도 있지만 더 설계를 잘했기 때문이잖아요. 과거의 아파트들은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면이 막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도가 더 높다 이거죠. 그래서 40년 50년 된 아파트는 빨리빨리 새롭게 지어지면 돼요.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이 이런데 발휘돼야 되죠. 인터넷처럼 공급량도 빨리빨리 딱 물량 제쳐주면 괜찮아요. 지금은 일시적인 공간입니다. 아셨죠? 아파트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의 아파트는 인드라 볼 때 안정화를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게 공급이 들어와요. 공급이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공급이 들어오기 전에 잠시 동안은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시기를 참아내면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사이퍼님 자재값, 토지값, 인건비 다 올라서 공급을 늘려도 드라마틱하게 하락. 그러니까 인드라 얘기하는 게 폭락. 인드라 우리 테네님이 좋아하시는 폭락 안 돼요. 인드라 강조하는 게 하향 안정화지 폭락이 아니에요. 인드라 강조하는 게 뭐죠? 지금처럼 하면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김영삼 때만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어요. 지나치게 노태우가 100만원을 건설하는 바람에 집값이 강남 집값도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김영삼 때는 그때를 제외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집값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른 게 굉장히 물가에 비해서 미미했다는 거죠. 그만큼 빈부격차가 줄어든 거고. 다시 말하자면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어요. 국힘당 집권 내내 성렬형과 차기 국힘당 집권 내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다 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물량이 들어올 거는 폭등을 막아주는 거지 폭락을 시키려는 의도는 없어요. 여러분 폭락도 안 돼. 인드라 볼 때 무슨 소리냐, 인구 절벽이어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조차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천도 그래도 오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요.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되 미미하게 오른다. 그것이 전세계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무조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수요로 집을 사실 분들, 실수요로 집을 파실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데에 전체적인 뭐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지역에 신경을 쓰세요. 지역.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은 다 내려도 강남처럼 오르는 데는 오르잖아. 그런 것처럼 주식하고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지수는 떨어져도 오르는 종목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 성렬형 정부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묻지마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실수요로 집을 사실 분들, 집을 파실 분들은 자기 사는 지역을 철저하게 연구하시고 앞으로 살 지역을 철저히 연구하시는 게 그런 거지. 이렇게 인터넷에 폭등론자, 폭락론자 이런 애들은 다 싼마이드,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다 그냥 파시스트나 마찬가지인 애들 아주 그냥 조회수나 벌는 헛소리맨들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폭등 폭락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 안정화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자이파시오들의 그 부동산 뭐 어쩌저쩌고 헛소리들은 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거고요. 계속 오르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3개월이죠. 지난번에 이제 3개월 보시죠. 3개월이 이렇게 한번 쭉 올랐죠. 이게 4월 딱 3월달까지는 약간 안정세를 취했다. 3월 말에 다시 4월달에 오르는 건 뭐죠? 3개월짜리니까 다음달 5월달에 오른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 3월달에 3개월 저쪽이 저 안정적이었던 건 이유가 뭐죠? 4월달에는 금리 인상 이런 뉴스가 없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3월달에 저렇게 3개월 금리가 안정화됐던 것이고, 그만큼 3월달에 코스피나 나스닥이 올랐던 것이죠. 그 지금 폭락하는 건 삼성전자 실적, 삼성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엔비디아 개인 어떤 업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세가 그런 거예요. 대세가 대세가 지금은 다른 거 없고, 연준이 양적 완화한다 하면 전세계 주가는 오르는 거고, 양적 긴축한다 그럼 전세계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크게 봐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전세계 주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일단은 5월 9일까지는 전세계 주가가 크게 조정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더 길게 5월 9일 날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보는데, 쉽게 휴전 성립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우크라이나 저번에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크림반도를 해방시키지 않는 이상 휴전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차 휴전일로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5월 9일 날이거든요. 5월 9일인가? 그때가 아마 러시아의 전승절, 2차 세계대전 전승절, 그때 푸틴이 명분 삼아서 휴전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또 그날이 마침 5월 9일이 문전비 마지막 날이죠. 문전비 파시오 정권에. 그래서 이제 문전비 파시오 정권 마지막 날 주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랬을 때 코스피 지수가 문전비 파시오 정권의 마지막에 한 2199, 코스피 지수가 2199, 이 정도로 이렇게 설정하면 재밌지 않겠나 또 상상해 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2199, 근데 이제 2024년쯤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 앞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바이든의 경기 부양안이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는 한 2024년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주가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가서 역대 최대급을 또 찍는다 이거죠. 정권 재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성렬형 정부, 국힘당의 정권 재창도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한없이 문정부의 마지막 날짜의 주가 지수가 한없이 낮은 게 어떤 좋지 않겠나라는 아닌 거지. 뭐 이거 국유본이 이런 생각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던 거죠. 그냥 인들의 생각이죠. 2199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월달에 옵션 만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개월도 채권 수익도 보면 역대급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뭐냐, 그냥 군산 복합체의 수익률도 저렇게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지난 인드라 생각에는 요 얘기는 인드라가 안 하고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루블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죠. 이게 요인이 루블 결제 이렇게 됐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죠. 경제 제재가 러시아 어떤 그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 그 맞습니다. 아니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뭐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경제 제재한다고 전쟁을 멈췄나요? 아니죠.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하니까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일본처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죠. 역사적으로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규제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들 또 얘기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경제 제재 하는데 북한이 미사일 계속 하잖아. 뭐냐면, 그리고 거기에다 한마디 더 하면 인들아 하죠. 제대로 된 경제 제재를 안 하기 때문이죠. 구멍이 수숨 뚫린 경제 제재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유본 인들아, 네 말이 일리가 있긴 해. 국유본이 제대로 된 경제 제재를 안 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뭐 중국과의 밀무역 뭐 이런 것들을 눈 감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국유본을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그런 어떤 교육 같은 거는 이렇게 소금 보듯이 다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인들한테 그런 질문할 수 있는데, 과거라면 그랬어요. 과거라면 인드라도 그렇게까지 주장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게 뭐냐면, IT 기술도 발달로 국유원이 맘만 먹으면 다 정밀하게 봐요. 아니 위성에서 소금 보듯이 보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기 경보기 막 돌아다니고 위성에서 엄청난 게 찍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가짜뉴스가 판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북한과 중국 간의 견해, 아니 그 압록강 거의 철도 대교인가 거기만 딱 잡고 있어도 되고, 서해안에 거기만 딱 집중해서 딱 동해안 거기 딱 찍으면 약주에서 구역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뭐 안 잡는 거죠.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렇죠. 인도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지 이제. 모디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인도를 또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 그
반중 전술 관점에서 예, 모디를 너무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또 인도하고 잘 우리 성렬형하고 인도가 또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가 생략하는 거고요. 알면서 인도 넘어갔는데 우리 테네님이 또 안 놓치시네. 자, 그다음에 유가가 $100 미만. 인도라는 그렇죠. 과거에 인플레이션은 이 유가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인도라가 늘 얘기하는 게 전 세계 인류의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유가는 $100 미만 지켜주는 게 좋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냥 올해 평균으로 $100 미만만 지켜주세요. 올해 평균 $100. 또 엔비디아 폭락했고 알파벳 바닥 찍었죠. 더 내려갈 걸로 전 보이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더 떨어졌죠. $40,000대로 떨어졌다. 인드라 볼 때 비트코인이 잠시 뜬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3월 말에는 나스닥도 올라가니까 전 세계 좀 단기 자금이 안정화되니까 비트코인이 좀 올랐던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누브라의 대체라는 이슈 뉴스에 뜬 건데, 누브라가 안정이 되면서 단기 요인이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나스닥이 폭락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전 세계 돈이 많으니까 비트코인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자금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 3년 정도에 폭락해도 끄떡없고 3년에 팔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사시면 된다. 근데 그 3년을 버티기 힘들잖아. 말은 쉽죠. 근데 지금은 여유 자금 가진 분들은 사면 되는데, 단기로 승부는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든 뭐든 제 생각에는 49,000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도 $40,000 이하면은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30,000달러에서 $39,000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이 90% 끝났다. 가격 더 오를까? 저는 이러한 뉴스를 보고서 비트코인이 폭락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비트코인의 악재다 이렇게 보거든요. 역설이죠. 인간 지표처럼 인드라가 볼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렇게 90% 채굴이 끝났다. 더 비트코인은 희소 자원이 된다. 저런 뉴스 보고 뉴스에 팔라. 저 뉴스 보고 다 팔았을 겁니다. 저런 뉴스 나오고 사시면 안 돼요. 뉴스에 팔라. 잊지 마시고. 그러면 언제 사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온갖 규제가 나오고 온갖 악재가 터지고 쌩 난리가 나야지 비트코인이 그때가 바닥이겠죠. 좋은 소식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통님. 그렇습니다. 악재, 하여튼 뉴스가 막 하다못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성렬형 입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성렬형 입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삑사리 내는 거는 반쪽미당 국회의원들이 잘 내잖아. 그래서 안민석 같은 애가 얘가 뭐 안민석 하면은 또 그거 아니야. 민석이가 그런 거 잘하잖아. 어쨌든 그래서 삑사리 낼 수 있잖아. 뭐 비트코인 규제 법안 이런 거. 이러면 이제 그때 사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막 규제 법안 나오고 뭐 쌩 난리 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른 거는 엔비디아가 경영을 잘해서 이기도 하지만 그래픽 값이 올라서 그런 거고,
그래픽 값이 왜 오르냐? 비트코인 채굴 때문이죠. 근데 비트코인 채굴이 더 끝나간다. 이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수요 둔화로 목표 주가 나아졌죠.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비트코인 어떤 그런 게 상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가 어떤 단기적 수익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인드라 생각에는 어떤 면에 2024년 되면 엔비디아가 새롭게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시각을 이용한 것이고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픽 기술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게임이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판타지 소설의 가상 게임 같은 걸 하려면 그래픽 기술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더 발달을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선 엔비디아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어렵다 보시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주식도 지금 같은데 알파벳은 모르겠고 이 양자산업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이렇게 지금 바닥 칠 때 사두면 3년 뒤쯤엔 괜찮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볼 수 있고요.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이게 뭐 단테도 그렇고 지금 배신 때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배신 때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것들은 언론이 만들어낸 나름대로의 좌우파 이런 개념처럼 떡밥이에요. 한국에서 뭐 진보 보수 이것도 떡밥 아니에요. 진보는 친북, 친북 진보, 반북 보수, 친북 좌파, 반북 우파 이렇게 되죠. 이런 구도가 떡밥 구도예요. 인드라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분단 좌파, 통일 우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친북이란 개념은 국유본이 왜 친북하라고 하냐면 분단 체제 유지를 위해서 친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드라 강조했죠. 구본론 관점에서는 친북해줘야만이 분단 체제가 유지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진보라고 좋은 말로 포장시켜 준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반쪽 정원을 지지하는 게 진보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렇죠? 근데 국유본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진보라는 좋은 이미 좋은 개념, 재밌는 개념하고 이 친북을 붙인 거예요. 분단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친북 좌파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인드라처럼 분단 좌파. 너는 근데 인드라는 좌파를 인정하잖아요. 우파도 인정하고 좌우익을 인정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 친북이라고 만약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유좌파 개념에서 약간의 친북성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국유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친북성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친북하고 이석기류 이런 애들하고 전술상 약간 친북성 발언하는 거 요거 딱 구분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 우파에서도 통일 우파에서도 이 약간의 친일 발언할 수 있어요. 국유본이 원하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 친일도 이 반미 아베빠식의 친일이 있고 반미 아베빠의 친일이 있고 약간의 전술상의 친일이 있단 말이에요. 통일 우파는 이런 우리는 그리고 친중도 있죠. 친중도 전술성으로. 그래서 이 친중, 친북, 친일 요거의 전술적인 것들은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좌우 극단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시네요. 이제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브레이너스 이게 이제 이런 여성분인데 기억하기로 하여튼 간에 걱정할 거 없다. 연준 의원들은 다 국유본이 임명하는 거니까 정치 소속이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공식 인드라 구본론 관점에서는 연준 의장은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동급이에요. 동격이에요. 동격.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대통령과 동급은 아니지만 최소로 국무부 장관이나 장관급이에요. 구원이 직접 임명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태, 경기, 뭐 이런 거, 단태 보시면 되고, 경기 진짜 오죠. 스태그플레이션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양적 완화로 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미크론 사이즈 페럼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중국이 너무 지나치게 제로, 그 중국이 자화자찬했던 사이즈 페럼 정책을 고집하니까 우수하다 이렇게 선전했기 때문에 자승자박이 된 거죠. 맹꽁이 씨파르가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맹꽁이 씨파르 덕분에 중국 경제는 망가진다. 국외보는 맹꽁이 씨파르가 계속 파쇼 통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왜? 그 누구보다도 맹꽁이 씨파르가 중국의 시민의 적이 되어서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중국의 축구를 망가뜨리고 중국의 국력을 훼손시키기 때문이죠. 아주 필요한 인물입니다. 맹꽁이 씨파르 파쇼는 국위본에게 매국노예요. 여러분 중국 시민들이라면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꽁이 씨파르는 중국 인민의 입장에서 매국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중국 시민이라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은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맹꽁이 씨파르는 매국노예요. 중국 시민 입장에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 더 이상 세계인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이즈 페럼 시대는 한 2년간 작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딱 2년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고요. 이 딱 성예령 정부가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원래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더 일찍 문전비 파시저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4년 전에 했을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선인데 뒤늦게 된 거죠. 4년이 늦은 겁니다. 문전비 파시저 정권 때문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4년 전에 도입됐어야 될 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선 이 문제가 문전비 파시저 정권 덕분에 지체된 거죠. 이래저래하여간 문전비 파시저 정권이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선은 아주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고, 한국의 이 재벌의 긍정적인 요인을 키우고 부정적인 요인을 약화시키니까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만나이 전국민 2살씩 어려진다. 내년까지 만나이 통일한다. 좋은 뉴스고요.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기준, 인드라가 하도 요즘 아침마다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로봇 청소기를 좀 봤는데, 그 중국제 20몇만 원짜리 살까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딱 뜨더라고. 로봇 청소가 힘들어서 로봇 청소기 구입을 고민하시는 신혼부부나 혹은 뭐 업소 주인이거나 가정주부이신 분들, 이 로봇 청소기 구매하실 때 후회 없이 사시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이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정도에 팔아가지고 치운 생생한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로봇 청소기 안 사시는 분들도 한번 사셔보세요. 이런 뉴스는 이런 분들이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뉴스, 이런 어떤 고급 정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경제 뉴스는 좀 끝내고 하려고요. 그 다음에 제명이 쌍방울 쌍용차, 인드라가 이미 얘기했죠. 쌍방울
결국 인드라 말대로 했고, 예? 광림, 예? 결국 터졌다. 예? 에디슨 모터 이해해서, 예? 그 다음에 SM 다 그냥 쌍방울까지, 이재명 쌍방울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뜬 기업이 대전의 곽재선이라는 KG그룹입니다. 경인화학그룹을 인수한 곽재선. 곽재선이라는 인물이 흥미롭습니다. 예, 곽재선이라는 인물이 대전 출신으로서, 예,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뭐 76,000원 들고 무작정 상경했다고 하는 친구인데, 흥미롭게도 이 곽재선이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인수합병의 귀재예요. 인드라는 여태까지 제조업에서의 인수합병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고, 금융업에서의 인수합병은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잖아. 예, 인드라가 이제 여태까지 딱 두 가지 관점에서 했잖아. 예, 제조업에서의 인수합병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이유는 뭐냐면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예, 제조업에서는 부정적으로 봤고, 금융에서는 한국의 금융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예, 선진 금융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 이 갈라파고스화 돼가는 이 한국 금융을 빨리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구조조정, 예, 금융의 인수합병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한국의 시중은행이 세계 25위권 이내에, 예, 금융이 돼야 된다. 선진 금융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인드라가 강조했던 것에서 인드라는 인수합병을 지지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곽재선은 드물게 이 제조업에서 긍정적인 더라고요. 곽재선이 인수해가지고 다 흑자내고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문데, 돈도 많고 헤르메트컨이 현금 장전 됐고, 하여튼 곽재선, 아니 나는 쌍용차를 인수하건 말건 저는 그건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곽재선 이 친구를 좀 인드라 신경 써보기로 했습니다. 뭐, 예, 프로필이 잘 안 나와가지고. 하여튼 한국에서 이렇게 인수합병한 것은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제가. 예? 이게 설사 삼성이든 현대든 롯데든, 특히 롯데가 인수하면 이거, 하여튼 인드라는 이 인수합병에 관해서 롯데는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예, 어쨌든 그렇지만은 곽재선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그래서 쌍용차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거 여태까지 성공했다고 곽재선이, 예, 쌍용도 성공할 거라고 속단은 못하겠지만, 이전에 그 사기치는 애들, 이재명 쌍방울이나 이런 어떤, 예, 이낙연 SM보다, 그 다음에 에디슨 모터스는 이 문빠인가 문재인인가 얘는, 하여튼간 이 셋보단 낫다. 예? 곽재선도 대전이면 성렬형인가? 성렬형은 충청의 아들이잖아. 하필이면 또 대전이야. 후광이 성렬형에 있나?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지켜봐야겠다. 쌍용차가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성공했다고, 예, 쌍용차까지 성공할 거라고는 속단해서는 안 돼요. 현금 장전하는 거 둘째치고, 쌍용차가 지금, 예, 근데 이 친구는 마케팅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두고 하는데, 이 쌍용차 문제는 이 친구는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재밌어요. 마케팅 관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쌍용차를 인수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반값, 예, 현재 쌍용차를 반값으로 후려쳐가지고 매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예, 이런 거는 이제 마케팅 관점이고 경영적 관점이고, 또 하나는 오토기어라고, 이 친구는 기술적 관점, 예,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인드라까지 해서 구경 관점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쌍용차를 앞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머스크 개박살난 일본차 근황, 김승현. 그 다음에 현기차가 미쳐가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오토기어죠. 기술적 관점에서 배터리. 인드라가 이제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요즘 현기차가 좀 올랐죠. 예. 코스피 주가는 떨어지는데, 예, LG차하고 LG차래 LG전자하고 현기차가 좀 올랐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이오닉, 뉴욕타임즈까지도 언급을 했죠. 이 전기차 시장 닭고스된다. 이거는 또 우리 간만에 그 가세현 그 개그맨들 월세 깎는 방법.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급동에 대해서, 급동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연장되나, 참을 수 있나.
그다음 37개 언어 구사하는 청소 노동자. 이 얘기는 이제 인드라가 지난번에 그 레인맨처럼 인간의 기억, 두뇌하고 인공지능 공통점을 얘기했었죠. 이렇게 전 특히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분들, 이 분들이 암기의 천재들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암기는 인공지능과 같다고 저 원리는 인공지능과 같다고 봐요. 아니 저렇게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왜 청소 노동자인가 했을 때 그거는 인공지능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사진 찍듯이 저분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응용이 안 돼. 제 생각이 저분은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분이 정말로 청소 노동자에 만족하지는 않는 거죠.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현기차, 엔진, 미션 약한데 전기차 시장에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이 반도체 강자, 그 다음에 가전제품 강자인데 엔진 빼고 배터리로 움직이면 당연히 한국이 전기차 강자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맞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요. 기공학과 출신으로서 얘기한다면 엔진이나 이런 성능 시험 같은 거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데이터. 말하자면 의학 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731 부대 왜 그런 인터넷 자료가 필요해요. 임상 실험 뭐 인터넷 지하철 타고 오면 계속 당뇨병 임상 대상자 구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성능을 최대화시키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 일본이나 독일이나. 의학은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그러니까 거기가 의학 선진국이고 자동차 선진국, 엔진 선진국이 된 거예요. 오토바이 괜히 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 독일이나 일본이 오토바이 잘 만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만한 자료를 다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이제 소용이 없어. 엔진 필요 없어. 그 데이터, 그 지적 재산권이 다 날라가 버린 거야. 우리 안 써.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실험 안 해도 돼. 후발주자가. 반면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배터리 이것들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잖아. 강자인 수밖에 없는 거죠. 2차 배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오픈 AI 이거 저거죠. 이건 달리 그림을 이제 AI가 그려준다. 하필이면 또 저것도 달리야. 살바도르 달리입니까? 살바도르 달리. 인공지능 달리, NFT. 그래서 인공지능 요즘 또 인공지능 우리가 관심을 좀 꾸준히 가지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테슬라계 일론 머스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목성이 우리의 소행성을 회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많이 막아주고 있다. 목성이 고마운 목성이다. 이거 또 목성에 대해서 시리즈를 잘 만들었네. 이런 재밌는 태양계 시리즈 재밌게 잘했고, 그 다음 비추가 압축해 보겠다는 상상력. 야,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실험 정신. 이게 과학 정신이죠. 상상력이고. 대단하더라. 상상가치론이죠. 과학자들이 빛을 압축하자. 안 쓸데없이 왜 빛을 압축해? 저 상상이나 해봤어요? 빛을 어떻게 압축해? 야, 저런 발상 그리고 그걸 해내는 놀라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시 15분. 이제 직장인들이라면 일에 복귀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뭐 만나나요? 우리 성렬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내일은 국내 뉴스, 국내 정치 뉴스를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빛을 압축한다는 것은 공간을 압축한다는 뜻. 그렇게 또 상상력을 발휘하시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워프 개념입니까? 네.